우리가 사는 이 순간,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와 연결되고 AI가 질문에 답하는 시대죠.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초가집에서 살았고 1000년 전엔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다. 그럼 10만 년 전엔 대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대 인류는 원시인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경이로운 존재였거든요. 돌을 불에 달궈 정밀한 도구를 만들었고 붉은 안료로 바위에 기하학 무늬를 새겼으며 동료가 죽으면 조개 껍데기와 함께 땅에 묻어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만 지구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심지어 키 1m밖에 안 되는 난쟁이 인류까지 최소 5종의 인간이 동시에 지구를 걸어다녔던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10만 년 전 사람들의 삶은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움으로 가득했거든요. 지금부터 기록도 남기지 않았던 10만 년 전 인류들의 일상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발전 속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년년마다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18세기나 19세기만 해도 한 사람의 평생 동안 기술이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시골에선 할아버지가 쓰던 낫이나 괭이를 손자까지 그대로 물려받아 쓰는 게 당연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 문화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불을 피우는 방법이나 돌을 깨서 칼을 만드는 기술 같은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도 누군가는 처음 발견해야 했고 그게 얼마나 혁명적인 순간이었는지 우리는 잊고 사는 거죠. 사실 인간의 지능이란 건 개인의 머리가 아니라 수천 년간 쌓여온 문화와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 지금 태어난 아이를 석기시대로 데려간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활과 화살을 발명하는 데만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수백만 년 진화의 결과물이듯 우리 문화도 똑같이 수백만 년간 진화해온 거죠. 그렇기에 10만 년 전 인류를 단순히 원시적이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사실 당시 호모사피엔스는 해부학적으론 이미 완성된 상태였거든요. 우리 종은 30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몸은 현대인과 똑같아도 행동까지 현대인과 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오늘날 우리와 외모는 똑같았지만 예술을 창조하거나 복잡한 사회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많은 고인류학자들은 우리 종이 행동면에서 완전히 현대화된 시점을 약 5만 년 전으로 보죠. 그런데 10만 년 전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의 블롬보스 동굴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곳에서 발견된 돌 창촉은 3단계의 정교한 제작 과정을 거쳤어요. 먼저 돌망치로 큰 돌덩이를 깎아내고 다음엔 뼈나 뿔로 만든 부드러운 망치로 미세하게 다듬었으며 마지막으론 압력박리 기법이라는 초정밀 기술을 써서 마무리했죠. 압력박리 기법은 뿔 끝으로 돌을 눌러서 아주 얇은 조각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흔해진 시점은 5만 년 전 이후입니다. 근데 블롬보스 사람들은 이미 10만 년 전에 이걸 해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열처리 기술입니다. 돌은 원래 거칠어서 날카로운 조각이 잘 떨어져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뜨거운 불 한가운데 넣고 가열하면 돌이 훨씬 부서지기 쉬워지고 날카롭게 가공하기 좋아집니다. 블롬보스 사람들은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고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이른 열처리 증거 중 하나죠. 그리고 이 창촉들은 단순히 실용적인 게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심지어 어떤 창촉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바위 틈에 그냥 놔둔 채로 발견되기도 했고 이건 마치 훨씬 후대인 유럽의 솔루트레 문화에서 만든 돌날과 비슷했습니다. 솔루트레 사람들도 비현실적으로 얇고 아름다운 돌날을 만들었죠. 그건 명백히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였거든요. 블롬보스에선 뼈도구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송곳이나 창끝 같은 거죠. 특히 조각이 새겨진 뼈조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뼈도구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건 역시 5만 년 후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예술적 유물입니다. 7만 3천 년 전 바위 조각에 빨간 선이 9개 그어진 게 발견됐는데 이게 바로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그림이거든요. 이 선을 그린 재료는 적철석이라는 붉은 광물이었고 블롬보스에선 이 적철석 조각이 무려 8,000개 넘게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적철석 조각 중 상당수엔 기하학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그재그 패턴이나 교차선 같은 거죠. 이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암각화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안료 제작 키트까지 발견됐다는 겁니다. 큰 전복 껍데기에 갈아놓은 적철석, 숯, 그리고 포유류뼈가 섞여 있었고 위에 돌이 올려져 있었어요. 이 돌로 재료들을 갈고 섞었던 거죠. 포유류뼈를 섞으면 끈적끈적한 페이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걸로 몸에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적철석을 단순 생존 이상의 목적으로 썼다는 건 분명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개 껍데기 구슬도 많이 나왔어요. 구슬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계층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누가 어떤 구슬을 찬다는 건 곧 신분이나 역할을 의미했으니까요. 블론보스 사람들이 먹었던 동물뼈도 엄청 다양했습니다. 물고기, 조개류, 물개, 심지어 돌고래까지 먹었고 육지에선 큰 영양이나 작은 포유류, 거북이도 잡아먹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먹이를 확보하려면 각각 전문화된 사냥 기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블론보스 동굴은 우리 초기 진화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장소죠. 아프리카의 놀라운 유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 세키강에서 약 9만 년 전 정교한 작살이 발견됐거든요. 여러 개의 미늘이 달려있고 홈이 파여 있어서 큰 메기 같은 물고기를 잡는 데 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유적지 주변에선 메기뼈가 수천 개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산자원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당시 동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는 지금보다 훨씬 습했고 그래서 어부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을 겁니다. 동아프리카의 케냐에선 우리 종에서 가장 오래된 매장 증거가 나왔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작은 구덩이에 묻혀 있었고 화학 분석 결과 의도적으로 묻었다는 게 거의 확실했거든요. 유골 아래에 부서진 달팽이 껍데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장래의식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최초로 매장을 한 인류는 우리가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우리 조상이 이 행동을 했다는 가장 이른 증거입니다. 북아프리카로 가면 아테리안 문화가 나옵니다. 이 문화는 15만 년 전에 시작돼서 약 2만 년 전까지 번성했어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루 달린 창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끝에 가느다란 손잡이 부분이 있어서 나무자루에 끼우기 훨씬 쉬웠거든요. 이 방식 덕분에 창이 훨씬 튼튼해졌고 관통력도 좋아졌을 거예요. 크기도 작아서 투창용이나 심지어 투창기용 화살로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창기는 가벼운 창을 훨씬 빠르고 멀리 던질 수 있게 해주는 도구거든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가장 오래된 투창기는 2만 년 전 서유럽에서 나왔지만 나무로만 만들었다면 고고학적으로 흔적이 거의 안 남았을 테니 실제로는 훨씬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테리안 사람들이 투창기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 투창용으로도 충분히 훌륭했을 겁니다. 창촉만이 아니라 아테리안 문화는 양면 석기, 르발로아 석기, 심지어 뼈칼까지 만들었어요. 이 도구들로 영양, 버팔로, 콕불소, 심지어 코끼리까지 사냥했죠. 예술품으로는 조개구슬과 적철석이 나왔습니다. 조개구슬이 흔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현대적 행동의 지표예요. 놀라운 건 어떤 조개는 바닷가에서 나왔는데 내륙 깊숙이 발견됐다는 거죠. 이건 멀리 떨어진 집단들이 서로 물건을 교환했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유적에서도 물건이 최대 300km 이동한 흔적이 나왔거든요. 2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는 분명 놀라운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 밖으로도 나가 있었죠. 호모사피엔스는 진화 초기부터 중동에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밖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호모사피엔스 화석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19만 년 전 턱뼈입니다. 그 후 수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는 중동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이곳은 아마 우리 조상이 다른 인류종과 처음 마주친 지역일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이 중동 전역에 살았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집단이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네셔라물라 유적에서 나온 두개골과 턱뼈는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사피엔스와 확연히 다릅니다. 연대는 14만 년에서 12만 년 전 사이고 두개골 특징을 보면 상당히 원시적이거든요. 턱은 튼튼했고 초기 네안데르탈인이나 후기 호모 에렉투스와 비슷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중간 형태일 거라고 봅니다. 두 종이 20만 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살았으니 서로 교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중동은 여러 인류종의 다양성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10만 년 전 중동에서 가장 흔했던 인류는 네안데르탈인이었어요. 이 지역 여러 동굴에서 나온 유골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죽은 자를 매장하고 붉은 안료를 사용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유라시아 전역의 네안데르탈인은 대형 사냥꾼으로만 묘사되지만 실제론 다양한 먹이를 구했거든요. 매머드를 사냥한 증거도 있지만 조개를 캐거나 버섯을 먹은 흔적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10만 년 전에도 이미 단순 생존을 넘어선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루니켈 동굴에선 수백 개의 돌기둥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원형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예술적 요소는 다른 유적지에서도 널리 발견되죠. 네안데르탈인은 붉은 안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했고 유골을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기도 했거든요. 크로아티아의 크라피나 유적에선 독수리 발톱들이 목걸이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같은 유적지에서 발견된 한 네안데르탈인은 살을 발라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장래의식의 일부였을 겁니다.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호모사피엔스는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에 국한돼 있었죠. 반면 다른 인류는 동아시아에 무려 200만 년이나 살고 있었거든요. 동아시아는 고산지대, 열대우림, 섬이 뒤섞인 엄청나게 다양한 땅이고 그래서 인류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오래된 유골은 보통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중기 구석기 유골은 여러 종의 특징이 섞여 있어서 정확히 어느 종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죠. 동아시아 북동쪽에는 데니소바인이 살았습니다. 데니소바인은 최근 몇 년간 엄청 유명해졌죠. 데니소바 동굴에서 나온 유물 중 상당수는 연대가 약 5만 년 전이라 실제론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데니소바인의 유골은 확실하게 발견됐거든요. 약 10만 년 전 것으로 확인된 두 개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데니 11번은 네안데르탈인 어머니와 데니소바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였습니다. 이건 네안데르탈인이 발견된 가장 동쪽이자 데니소바인이 발견된 가장 서쪽이죠. 이 동굴은 두 종의 영역이 맞닿은 가장자리였을 겁니다. 문제는 데니소바인 유골이 확실하게 나온 곳이 딱 두 곳뿐이라는 거예요.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과 중국 북서부입니다. 데니소바인 DNA가 나온 곳도 이 두 곳뿐이죠. 데니소바인이 만든 도구는 중기 구석기 유물로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큼직한 돌칼, 손도끼, 주로 나무창 같은 거죠. 근데 중국 북부에서 나온 한 발견물은 시대를 앞섰습니다. 큰 포유류 갈비뼈에 여러 개의 교차선이 새겨져 있고 적철석 안료로 덮였던 흔적까지 있거든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10만 년도 넘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게다가 이건 그들이 만든 수많은 유물 중 극히 일부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 유물은 사실 데니소바인이 아닌 다른 인류가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북동부에서 발견된 호모롱기라는 두개골이 있거든요. 이 두개골은 다른 중국 고대 인류 화석들과 비슷했고 학자들은 이게 데니소바인일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더 복잡합니다. 현대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DNA를 분석해보니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이건 데니소바인이 옛날에 동남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자바나 솔로 같은 섬에서 고대 인류뼈가 많이 발견됐어요. 학자들은 대부분 이걸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하지만 일부는 데니소바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종이 뭐였든 간에 이들이 만든 도구와 유물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솔로인 유적지에선 복잡한 뼈와 돌 기술의 증거가 있습니다. 가오리 가시는 창끝이나 칼로 쓰였을 수 있고 긴 뼈 조각의 측면을 따라 미늘이 달려 있어 작살로 쓰였을 수도 있어요. 둥근 돌공은 석기 제작이나 뼈 깨는 용도로 쓴 망치였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넘어뜨리는 볼라로 쓰였을 거라고도 하죠. 실제 석기 기술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긴 합니다. 이 인류 집단의 실제 범위는 알 수 없는데 특히 섬 동남아시아에 다른 인류 정도 살았다는 걸 아니까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플로레스에 우리 속에서 가장 작은 구성원이 살았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죠. 다 큰 성인이 키 1.06m 정도였고 몸무게는 35kg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 인류는 섬 외소화 때문에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제한된 자원 때문에 작은 개체가 선택되는 진화 과정이죠. 같은 섬의 현대 주민들도 플로레시엔시스와 아무 연관 없는데도 상당히 작거든요. 이 종은 크기가 작았지만 다른 대륙 인류와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섬의 다른 동물로는 큰 왕도마뱀, 거대한 황새, 난쟁이 코끼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던 현실은 우리한테 거의 판타지 소설 같죠? 얼마나 이상했을지 상상이나 되나요? 어느 날은 새끼 코끼리를 잡아먹고 다음 날은 거대한 왕도마뱀이 와서 동료 중 하나를 잡아먹었을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곳은 수십만 년 동안 존재했고 우리 종이 나타나서 아마 다 망쳐버렸을 겁니다. 10만 년 전 지구를 걸었던 마지막 종은 호모 루조넨시스입니다. 루존섬의 동굴에서 나온 약 7만 년 전 유골은 동남아시아 섬 지역의 다른 집단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유골은 이빨, 손가락뼈, 발가락뼈, 대퇴골 일부로 이루어져 있고 DNA 추출은 실패했지만 분석 결과 플로레시엔시스보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 종이 아주 초기에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의 후손이거나 그 지역 에렉투스가 진화한 후손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루존섬에 인류가 있었던 건 최소 77만 년에서 63만 년 전부터였고 10만 년 전에도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플로레시엔시스처럼 작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루존섬에 가려면 깊은 바다를 건너야 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의 바다를 건넜다는 건 단순한 수준이지만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석기 기술은 꽤 단순했지만 현지 사슴, 거북, 도마뱀을 사냥한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10만 년 전 지구는 오랫동안 고립된 수많은 집단으로 가득한 다양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미 우리 종은 여러 면에서 분명히 진화하고 있었죠. 복잡한 기술을 만들었고 더 중요하게는 상징적인 물건과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종만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유럽 중심부의 네안데르탈인도 여러 면에서 우리 발전과 동등했어요. 복잡한 도구를 만들었고 단순히 생존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유물도 남겼거든요. 우리가 원시인이라 부르던 10만 년 전 인류는 사실 놀라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다루고 돌을 깎는 것을 넘어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죽음을 애도했으며 서로 다른 종끼리 만나 사랑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